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연일 이어오던 고공행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이 0.6% 빠지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지분 매각 가능성에 12%가량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더 위축됐습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4%대 부근으로 하락했고 달러 인덱스는 약세를 보이면서 93선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골드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83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2주 만에 최고치를 터치했는데요. WTI가 2.7% 넘게 오른 배럴당 8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6.2%로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199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예측치를 상회한 4.6%로 발표가 됐습니다. 같은 시각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를 상회한 26만 7천 건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증시 개장 시간이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 30분에 장이 열리게 되는데요. 실시간 시세는 오늘장 복귀와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소화한 뒤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리턴즈의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주말에도 열공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해 주시는 성견 마스터님께서 일요일 밤 9시 30분에 금융위기 시그널에 대해서 다뤄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이 시장이 과연 버블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토요일 밤 8시에 추세선에 대한 기술적 분석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1515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니트 따뜻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춥더라고요. 네. 부족하게 좀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CPI 발표가 있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갖고 한번 얘기 드리고 일단 제가 좀 출연 안 한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유가 관련해서는 이제 오펙 회의 결과가 있었고, 그죠? 시장이 지금 반영 중이긴 한데 이따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결국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인프라 합의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결정이 난 거니까 과연 이 다음에 대한 인프라 합의 이후에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그리고 코스피는 왜 이렇게 힘든가? 사실 힘들죠. 정말 궁금하네요. 코스피는 언제부터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까지 좀 한 번에 전략을 내세울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코스피 관련 내용은 내일하고 오늘은 미증시 그리고 유가에 대해 좀 집중하고 CPI만 좀 간단하게 서술하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트 교육을 조금 포함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차트를 몰라서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황이라는 어떤 펀더멘탈을 먼저 분석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편이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차트 교육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 쉽게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읽을 수 있는 차트 이 정도 설명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좀 오늘 시간 타이트하겠지만 말이 빠르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고점 부담 속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채금리 하락과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해지면서 급등했습니다. 5일은 미국의 여행 제한 완화의 수요 증가와 원유 생산량 하향 조정에 2주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 FX는 독일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 Federal Reserve's Bullard expects 2 rate hikes next year라는 제목입니다. 미 연준의 이 블러드 총재가 내년에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현지 시간 9일 CNBC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종료한 뒤에 2022년에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러드는 자신의 의견이 현재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그의 예측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매파 성향으로 알려진 블러드는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화요일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10월에 전년 대비 8.6% 상승했으며 이는 거의 11년 기록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인데요. 연준은 지난주에 11월 말경부터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고 물가 상승이 연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오래 지속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시사하기는 했는데요. 현재 일정으로는 채권 매입 축소가 내년 7월경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블러드 총재는 2021년 연준 정책결정위원회의 의결권 위원이 아니지만 내년에는 의결권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연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서 좀 내년에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추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마스터님, 오늘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인프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네. 오늘은 좀 말로 좀 설명을 할게요. 시청자분들이 자료를 많이 봤을 거예요. 인프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게 과연 시장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일으킬지. 자, 이번 인프라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변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미국 국채가 1.7%까지 도달을 하고 다시 눌리는 상황이죠. 차트 한번 보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어로 써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다소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빨간색이 10년물 미국 국채입니다. 금리,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또는 금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부분은 인프라 합의가 불발이 되고 이제 디폴트의 위험성이 또 한 번 가중이 된다면 자, 이 빨간 선이 급등이 나오고 초록선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이번에 합의를 해버렸네? 그것도 적은 금액으로. 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프라를 진행을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맞죠? 여러분들. 제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순서가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 자, 돈이 필요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세금을 걸어드린다든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늘려서라도 현금에 대한 유동을 시키는 어떤 작업을 하겠죠, 정부에서. 자, 근데 당초 이제 3조 달러 규모를 주장했던 어떤 이제 민주당의 의견이 사실 이제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되는 만큼 최소 금액으로 1조 달러 내외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국채 발행은 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흔히 말하는 금융용어로 좀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국채 발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소가 사라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하락세를 좀 다시 눌리는 경향이 이제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적은 금액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국채는 떨어지고 있어요. 실질 금리는 내려가네요. 그러면 증시는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는 거죠. 그죠? 오늘 내일 미증시가 좀 낙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하락일까요? 라는 의문감으로 남겠죠. 시청자분들은. 야, 이제 고점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해왕님, 나스닥이 2만 포인트 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으로. 계속 이런 현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네. 왜냐면은 지금 어쨌든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 투자하는 거고 사실상 그러면 그게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내에서 국채 발행을 안 하고도 그게 진행이 된다면은 증시의 상승 랠리를 충분히 이끌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제가 이게 만약에 엎어졌거나 아니면은 국채에 대한 발행량을 늘리는 만큼 금액을 좀 3조 달러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면은 이거는 시장 조정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지는 구간이지만 무난하게 이번 코스를 넘겼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겠지만은 네, 증시 양보 입장, 많이 했더라고요. 네,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면은 국채 발행도 없어질 뿐더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죠. 12월에 있을 디폴트 위험성도 없어지는 거겠죠. 사실상. 그러면은 지금 실질 금리는 이 마이너스 1% 내에서 계속적인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미증시는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시황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파동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파동이.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지지를 가장 받을 수 있는 구간대는 몇으로 잡히냐면 16,000에서 지지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16,000. 여기가 핵심 포인트죠. 여기 지지 받으면은 이제 매수 준비해야 돼요. 좀 반등 들어가고 나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손절 라인이 잡히니까. 지금 보시는 차트는 60분 봉입니다. 60분 봉. 그래서 시황이 어쨌든 상승 추이로 또 이어질 만한 조건이 해당이 돼요. 오늘 내일 좀 낙폭이 나왔다고 해갖고 야, 이거 이제 빅쇼트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갑자기?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시라. 아시겠죠? 모든 조건부. 왜냐면 최근에 시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죠? 물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시장에 상승이 있으면 하락 파동에 대한 조정 랠리도 들어가는 법이 항상. 그죠? 주식에서는 뭐 3현상이 있는데 사실 이제 미증시는 좀 거시 시장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쭉쭉쭉쭉 올라가는 건 엄청난 시황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조정은 한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지난주 무방 때 일목균형표를 설명을 했어요. 이제 차트 교육을 좀 보여드릴 건데. 네. 차트 교육 해주시는 건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왜냐면 맨날 추세선만 긋고 했었는데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방송을 통해서 해야지 이해가 쉽고 실시간 트레이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워야지 네. 이해가 쏙쏙 박히는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너무 와전돼서 퍼져 있어요. 와전돼서. 일목균형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히 추세를 보는 지표인데 네. 이거를 합성 지표로 이끌어내 가지고 후행 지표가 뭐 어떻게 뚫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
근거 없는 낭설이 너무 퍼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이 지표는 이제 일본에서 만든 지표죠. 일본에서 만든 지표인데 원작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이제 노란톡으로 책 그 관련해서 내용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원작, 이 만든 이의 어떤 차트에 대한 지표 내용을 본다면은 크게 볼 게 없어요. 사실상. 그분의 필명이 일목산인이라고 하네요. 네, 일목산인. 그래서 일목균형표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지었는데. 한눈에 들어온다 해서 일목균형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그죠. 이게 너무 지식이 많으시면 유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식이 너무 많으시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희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러는데. 자, 일단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5지표가 있죠.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원투 그리고 후행 스팬 5개의 지표로 이루어지는 게 일목균형표입니다. 근데요, 일목산이가 이 굉장히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요 5개 지표가 있죠. 이 지표값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희 누누이 경고합니다. 이거 지표 막 바꿔서 막 이거는 지표 설정을 변환값을 이거를 설정해, 그냥 이제 증권사에 있는 기본 값만 가지고 하세요. 이거는 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걸 왜 바꿔요? 만든 사람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그 설정이 제일 안정적인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이걸 만든 거죠. 어떤 네. 근거 하에. 그렇죠? 표준이라는 게 그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순간은 어떤 논리가 있어야 돼요. 수학적인 근거라든가. 네. 그죠? 객관성이 입증이 돼야 돼요. 예. 근데 그거 없이 이걸 변환하면 더 좋다. 이거 낭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5개 지표가 있는데 이 5개 지표 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볼 수 있는 지표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뭘까요? 이 5개. 자, 지금 전환선, 기준선, 선행 스팬, 원투, 후행 스팬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준선하고 여러분들 기준선하고 이 선행 스팬에 대한 구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2개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후행 스팬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 책을 보시면 알아요. 책을 보세요. 큰 의의를 담지 않아요. 차트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님 스팬이 정확히 뭐예요? 자, 맞아요. 정확하게 질문인데, 자, 지금 스팬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선행 스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선 하나를. 지금 차트는 종가가 여기 있는데, 그죠? 네. 스팬은 앞서가고 있죠. 그러네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 자, 그러면은 이 위치값 때 이 구름대가 변할 때는 어디에 있었냐? 이 구름대가. 여러분들 이거 선행 스팬 1, 2를 이제 구름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름 모양이 바뀌죠. 빨간 구름에서 네. 파란 구름으로. 그죠? 근데요, 이 파란 구름으로 변환이 들어갈 때가 이 자리예요. 이제 20일 정도 밀려서 더 당겨지니까. 그러면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는 게 선행 스팬이에요. 오. 굉장히 쉽죠. 자, 그럼 우리가요 이제 매수를 기다린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죠? 매수를 기다린다. 매수를 기다린다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대기를 가지고 언제 대응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건? 자, 과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름대에 전환이 들어갈 때겠죠, 또. 그죠? 그럼 이 구름대 전환이 들어갈 때가 앞서가니까 21선이 여기 정도에 자리 잡혀요. 구름대 전환이 들어가네? 매수를 볼 수 있는 위치값이네?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표가 유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진입에 대한 코스보다 이거는 정확하게 추세 지표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여기 최근에 상승장 계속 올라가죠. 그죠? 이 차트가 이 구름 모양을 안 뚫고 계속 버티죠. 지지 한번 받고 버티고 와, 쭉 올라가다 여기서 뚫려요. 일목산이가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일목균형표상 추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의 추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진입할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구름대가 변경이 될 때. 그죠? 구름대가 변경이 될 때 가장 진입 코스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입을 만약에 이런 코스에서 했다면
추세가 뚫릴 때까지 계속 버티다가 청산. 그럼 이 추세를 다 먹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보는 지표예요. 책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서술형으로 일본 니케이 지수죠. 니케이 지수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글을 읽기가 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핵심 내용을 꼽자면은 구름대에 대한 변경이 주요 포인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초록선을 두껍게 놨어요. 초록선이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자, 일목산이가 강조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 봉이 추세가 죄송합니다. 다시 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네. 맨 처음에 이제 스팬에 대해서 추세가 시작이 되고 나서 가장 지지라고 표현을 하죠. 지지를 잘 맞는 부분이 스팬이에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1차가 항상 기준선입니다. 1차가. 그 다음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 2차 지지 포인트가 스팬 저항이에요. 스팬 혹은 지지.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1차는 기준선, 2차는 스팬 지지.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건 스팬 지지예요. 기준선은 손절 폭이 넓어져요. 근데 스팬 지지는요, 손절이 굉장히 짧게 유용하게 되면서 익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예시로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보시면은 일목산이에서 이 기준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 자리에 있죠. 자, 이 자리 1번이. 자, 스팬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 구간이 있어요. 실제 들어왔던 차트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일목균형표의 진입 코스가 이 자리라고 정해져 봤을 때 상승 추이가 들어가는데 지지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절에 대한 폭이요, 진입 코스 대비해서 이탈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근데 스팬 지지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화로 돼요. 그러면서 익절에 대한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스팬에 대한 지지 혹은 저항, 추세가 드러나고 있는 과정 중에.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추세를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데, 잘 진입을 해버린다면 이런 공간에서 들어가서 추세를 계속 먹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려요. 굉장히 유용한 지표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제가 기본적인 걸 왜 설명을 하냐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너튜브 뭐 이런 공개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와전돼 있어요. 예. 저는 궁금해요. 정말 원작자의 책을 읽어보고 이 지표를 쓰시는 겁니까? 할 정도로. 엄청 와전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이건 내가 비법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비법입니까?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제가 이제 10년의 노하우로 이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원작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고 그 이해도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0년에 대한 기법? 그런 거 없습니다. 차트는요, 간단하게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지금 시장 상황에 대변해서.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제가 차트를 정확하게 말도 안 되게 개발한다면 저는 월가에서 수백억에 대한 연봉을 받고 데려갈 거예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일목산인 분은 돈 많이 버셨겠어요, 그죠? 근데 이 인세로 많이 벌지 않을까요? 인세가 두둑할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인세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하도 오래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시황 나왔겠다. 차트에 대한 채널링 그려졌겠다. 이제 어떤 손절 라인에서 일목균형표가 상승 전환으로 들어가기 전에 진입할 수 있는 게 16,000 레벨링이지만 나는 좀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리스크에서 상승 추이를 들어갈 때 난 진입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1차 테스팅을 들어가야겠죠. 16,000포인트에서 지지받는 거 체크하시고
자, 구름대 교차 들어간다. 그럼 매수 포인트 발생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회원님 제가 60분 봉을 보고 있는데 지금 진입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차트만 딱 간단히 일목균형표만 보더라도 느껴지시죠? 아니구나. 매수를 볼 공간이 아니구나. 지금은. 보이시죠? 보이시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지지를 받는지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구름대 교차가 들어가는지 테스팅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지금 나오는 상황은요, 한낱 이 왼쪽 네모와 같은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게 추세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차트가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아니 사실 처음에 일목균형표 이렇게 말만 들었을 때는 좀 어려운 용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는 거 듣고 차트 보니까 저도 좀 보이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지표예요. 네. 그렇게 어렵게 보면요. 네. 한도 끝도 어렵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이게 예를 들면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좀 접근하기에도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근데 저는 제가요 왜 차트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냐면은 네. 여러분들 그 차트를 6개월 배운 사람하고 10년을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트는 차트일 뿐이에요. 보조 지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조일 뿐입니다. 어떤 진입과 청산을 위한 보조일 뿐이다. 그죠? 추세선과 같이 결합해서 활용도를 높인다면은 안정권 있는 트레이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오늘 CPI 발표 있었죠. 이거는 그렇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신경을 쓰지 마세요. 왜냐? 테이퍼링 이미 개시됐으니까. 그리고 파월이 이미 언급한 내용은 연말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이미 한두 달 전에 나온 상황이에요. 말을 바꿨잖아요. 그죠?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어느 정도 예상이 굉장히 가는 코스였던 거예요. 시장이 큰 변화를 이룰 만한 시장에 대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근데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를수록 증시는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코스피는 지금 안 좋죠. 네. 근데 어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왜 그러냐.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른 연출, 한국은행에 대한. 이게 아마 코스피의 발목을 좀 잡을 것이다. 근데 이건 내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CPI 오늘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이미 다 예상한 코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CPI 결과에 대해서 좀 너무 크게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도할 수 있는 말씀까지 챙겨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빠르게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미국의 사회복지 법안 통과 여부가 증시에 영향이 클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지금 앞으로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합의가 다 완전히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규모적인 부분이 전체가 측정이 나왔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지금 규모적인 부분이. 근데 규모가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얘기를 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규모였는데 네.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 대한 국제 발행 여부를 좀 측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 우선 중요시 봤어요. 네. 지금은 사실 이제 국제 발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어떤 모든 법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어떤 상대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낮은 금액이잖아요. 네. 그럼 국채에 대한 큰 변화를 도모하기 힘들다고 봐요. 급등에 대한 절반에도 거의 네. 미치지 못하는 네, 정도. 그죠. 오히려 지금 사회복지 법안도 1조 2천억 안에서 다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포커싱보다 오히려 1조 2천억에 대한 합의점이 국채 발행에 대한 여부를 늘리진 않을 것이다. 이게 포커스가 된 거죠. 정확하게. 어떤 법안인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증시 요소에. 왜냐? 어쨌든 발행 규모만 보면 되잖아요. 지금 증시를 움직이는 게 국채에 대한 어떤 금리인데. 그죠?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근데 종목별 섹터별 변화는 있겠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이제 나스닥이잖아요. 거시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량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네, 단답식입니다.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표현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우, 네. 아주 명료하고 시원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네, 상디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길 바라고요. 이어서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오일 수요 증가와 원유 생산량 하향 조정이 유가에 언제까지 영향을 줄까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저번에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한번 짚어주시긴 했죠. 이게요, 제가 유가를 최근에 경험하신 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좀 하늘을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를 떠올리는 중이라 여기 뭐가 있나 했네요. 같이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예. 유가가 갑작스럽게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 과거를 좀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다녀오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셰일에 대한 개발도 갑작스럽게 이제 돌출돼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었고 1,200달러에서 30달러까지 왔어요. 아우. 그걸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와 소리 나요. 와. 마스터님 다 경험하셨어요? 아 저는 다 봤죠. 그리고 최근에 작년만 해도 마이너스 40달러까지 왔죠. 예. 와 소리 나오죠. 근데 그게요 어떤 예정된 시황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생각을 전혀 해보세요. 예측. 갑자기 러시아가 미국도 갑자기 셰일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공식적인 증산 발표를 해버리고 유가가 30달러까지 들어간 거고. 자 그러면 그리고 작년에 러시아랑 이제 사우디가 우리 이제 야 감산이고 지금 감산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지금 진짜 죽겠어 하면서 갑자기 나 감산 안 해 이제 합니까? 갑자기 30달러, 40달러까지 폭락해 버렸잖아요. 네. 처음에는 사우디가 먼저 던졌다가 아 몰라 나도 나 안 해 이제 난 증산할래 이러고 러시아가 동참을 한 거예요. 40달러까지 딱 폭락하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시황이었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네. 떨어질 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유가에 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라고 봤을 때 지금 탄소 중립과 이제 셰일에 대한 개발을 안 하는 건 네. 예정된 코스죠. 그렇죠. 미국이 오펙을 압박하는 이유.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오펙이 과연 이거를 풀까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왜냐, 여태까지 한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너무 한 5, 6년을 괴롭힘을 미국한테 받았던 애들이에요. 네. 날 잡았다. 이거는 우리가 주도권 잡고 이거 한번 싸워보자. 이주인데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유가 근데 패러다임이 지금 있던 거죠. 근데 지난주 딱 공개되고 나서 시장 조정 잠깐 하는데 네. 제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얘기는 드렸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번에는 100달러까지 간다라고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미국의 왜냐? 그 에너지 장관분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잖아요. 예.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앞으로 장기적인 전 세계에 대한 정책인데 그렇죠. 큰 그죠? 흐름이니까. 공급량을 지금 늘릴 수 없는 현실 내에서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 부분의 회복량과 팬데믹 회복량과 더불어서 증가하는데 지금 전기는 아직 대체는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전기 산업이 완전체로 대체가 될 시즌에 유가에 대한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은 네. 지금 당장 앞만 보게 된다면은 지금 패러다임을 꺾기는 힘들어요. 그럼 지금 당장 만약에 금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연출이 있냐? 1번이
오펙이 갑작스럽게 증산 활동을 펼친다. 2번이 미국이 갑자기 셰일 관련해 갖고 밀려버린다. 이 둘 중 하나죠. 근데 둘 다 가능성이 희소하죠. 현 상황에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미국 아니면 오펙 내에서 증산에 대한 어떤 강한 제스처가 있으면은 그때 유가 꺾입니다.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느 누구 하나도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제 견해예요. 100달러? 예전에 이제 뭐냐면은 그 골드만삭스가 이름 말해도 되나? 골드만삭스가 100달러 간다고 막 네네. 하다가 30달러까지 추락했어요. 마이너스 40달러까지. 아이고. 그때 사우디 사태 터지면서 30달러까지 내려간 적 있는데 네, 그 정도면 사과문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리고 잠재우더라고요. 그렇게 도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때 100달러 간다고 했을 때는 좀 의문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지금은 시장에 대한 공급량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저는 이 판단이 있어요. 자, 지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자면 박준배님, 미국과 오펙이 어떤 하나 공급량을 증가하는 제스처가 나와야지 꺾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세가 꺾입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또 짚어봐 주셨습니다.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 지금 현재 개장을 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시죠.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73% 하락한 16,09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1.58% 상승한 1,86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일입니다. 오일은 0.08% 내린 8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로입니다. 유로는 0.23% 빠진 1.15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상품별로 시세 확인해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통해서 먼저 나스닥 대응 전략 확인해 볼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오늘은 역시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네, 근데 이미 아까 전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네. 차트 지금 실시간으로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60분봉 차트에서 보시면은 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뭐 하는 구간이에요? 지금 60분봉입니다. 지금 여기 지지 여부를 기다리는 구간이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추가 하락 요소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단타 70분은 매도 보셔야 돼요. 여기 떨굴 때까지 16,000까지. 그죠? 왜냐하면 조정 구간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지 여부를 측정하고 스팬 값이 뒤집혀졌을 때 그때 매수 포인트에 대한 전환 가능성이 오히려 수익성이 높다 이겁니다. 수익성이.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 이거 드시겠어요? 이거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다 이거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확률성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더 높은 확률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게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기다리세요. 16,000 지지 여부 체크하고 그다음에 매수 바라봐도 늦지 않는다. 이게 제 측면입니다. 예. 오늘은 조정력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망입니다. 자, 실시간 T차트에 대한 대응은 완전 전략이 달라요, 사실. 실시간 T차트는 제가 봤더라면 매도를 사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매도를. 네. 실시간. 그럼 60분봉에 대한 전략하고 지금 보시면 T차트에 대한 전략은 완전 상반이 되죠. 그렇네요. 네, 완전 상반이 돼요. T차트에 대한 구간은 지금 모멘텀 발동이 어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지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 완전 생으로 만들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근데 주식 차트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여러분들 틱 차트 맨 처음에 설정 들어가면은 네. 잠시만요. 완전 자, 기본 포맷으로 그죠? 바꾸신다는 거죠? 이게 완전 기본 포맷이잖아요. 네. 기본 포맷. 그죠? 자, 일단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흐름에 맡겨보세요.
자, 앵커님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하락세를 그리고 있네요. 네. 아, 내려가고 있나요? 떨어지나요? 똑같은 네, 말이군요. 정답을 알려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내려가고 있네요. 떨어가고 있네요. 생방인데 때려 이런 맞춰도 실수를. 맞추는 정답. 그 내려가나 올라가냐고 했을 때 모두가 다 내려간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지금 추세선부터 체크를 해봐야 돼요. 파동부터. 자, 파동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파동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파동이 딱 나오죠. 저점 파동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저가에 대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이 구간에서 한번 돌출이 되네요. 당일 저점. 자, 여기 좀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자, 왜 그러냐? 지금 계속 부딪힌 값이죠. 그죠? 저점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사실 어제 이걸로 수익을 냈거든요.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정회원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데 매수를 보기 굉장히 겁났을 텐데 매수를 봐서 대응을 했는데 이 전략이거든요. 지금 저점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이렇게 모멘텀이 잡혀버리면. 자, 그러면 이 파동값이요 이렇게 한번 긋는 겁니다. 고점에 대한. 자, 이게 파동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일목균형표를 추가해 볼게요. 자, 기본 차트의 모든 HTS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구름대 교차가 들어가는지 체크 들어가고 매수세를 봐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죠? 자, 지금 제가 저점이라고 하는데 반등값이 쭉 들어가죠. 지금 저항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대는 이 자리 혹은 이 자리 이렇게 잡혀 있어요. 여기까지 대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항력이 유지가 되는지 체크하고 상단에서 저항 받고 다시 하방에 대한 구름대 교차가 들어가는지 체크한 다음 그때 매도 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틱차트랑 분봉 차트는 완전 개념이 달라요. 왜냐면 분봉이라는 거는 장기잖아요. 네. 예. 자, 근데 틱차트는 완전 데일리 운영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잘 파악을 해야죠. 순간에 대한 파동력, 순간에 대한 일목균형표에 대한 위치.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일목의 시작점이 21시부터 발동했기 때문에 대응하지 마시고 자, 저항 한번 받고 다시 구름대 교차 들어가면 그때 대응하세요, 매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해양력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항력 일단 체크를 해봐야죠. 16,120포인트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저항 받고 내려가는 거 확인할 때 그때부터 매도에 대한 대응 사인이 가능해져요. 완전 다릅니다, 개념이.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계속 같이 보면서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재밌어요. 이거 차트 보면서 네. 평가하면서 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회선이 정말 매력 있는 상품이긴 한데 네. 레버리지가 최근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예. 왜냐면은 이제 제가 2018년도 17년도만 해더라도 이제 증거금이죠.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 네. 이 개념으로 썼는데 그때 거의 이제 600달러, 6,000달러 정도 했어요. 6,000달러. 달러로 이제 거래를 하니까. 예. 지금은 거의 이제 2만 달러 한 계약 기준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이 들어가는 게 유동성이 너무 올라가니까 시장이. 그래서 재밌습니다. 손절에 대한 유지력과 그 공간만 있다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일단은 저항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제가 저점이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고서 반등값이 들어가잖아요. 저항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공간이에요. 이 자리. 저항 체크. 그리고 교차 다시 들어가는지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뒤집히는지 체크 들어가고 대응.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지표를 하나 더 설명하면 시간이 꽤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떤 지표인가요? 지금 모든 사실 주식 거래도 똑같아요. 제가 진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수익을 짧게 내는 그 방식, 아니 스케일핑이 아니라요. 그 수익을 짧게 내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금융상품을 다 나 이것만 먹었으면 돼 하면서 네네. 회선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거든요. 예. 그 사람 돈 못 벌어요. 좀 진득하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거는 상승 추이야. 추세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위로해요 나중에. 그 습관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금융에 처음에 발을 담갔을 때 똑같은 습관이 있었어요. 아 벌었으면 됐지 뭐. 벌었으면 됐지 뭐. 아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가 있어. 나중에. 시장이 괜찮아. 좀 겁이 나서 그러면 아니 그런 것 근데 같아요. 그 습관은 버리셔야 되는 게 아 괜찮아 나는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정말 여기- 잘못한 거예요. 진짜 진입 잘해놓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해요? 예? 손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손절에 대한 리스크를 들어가고서 대응하는 영역에 진입을 했는데 네. 수익은 손실이 나면은 이거는 손절도 안 해요. 이게 버텨요. 막 버티다가 네. 이제 막 다시 복구하잖아요. 지금 다행이다. 공감하시는 근데 분. 공감하셔야 됩니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수익 날 때는요. 오 수익이야. 끊어버려요.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손익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추세라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서 진입을 한 다음에 손절에 대한 정확히 손익비 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익절에 대한 지표는 또 따로 있어요. 네, 오늘. 굉장히 좀 정확한 이 분석과 계산이 필요하네요.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네. 제가 느낌 왜냐면 매매를 무방을 해서는 보시면 안 납득할 거예요. 되겠습니다. 네. 제가 CCI랑 RSI를 활용할 때 여기 보시면 RSI라는 지표를 익절 지표로 좀 쓰거든요. RSI. 여기 보시면은 RSI라고 있어요. 네. 여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예. 자, 이 지표를 익절 지표로 좀 많이 써요. 수익 지표로. 근데 CCI는 왜 안 쓰고 RSI를 씁니까? 내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모멘텀에 대한 추세 파동 지표인데 그 두 개에 대한 해석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CCI 지표든 RSI 지표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수치값으로 분석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이시죠? 눈으로 보이세요? 네. 지표가? 자, 이거 고리파이죠? 고리파이죠? 그죠? 네. 이것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걸로 만든 지표예요. 이거 막 꼬아서 막 변수 또 바꾸고 막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의미 없습니다.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쓰세요. 제발. 아시겠죠? 제발입니다. 있는 그대로 쓰세요. 이거 변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상하게 막 퍼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이게 다 이제 어떤 수학적 공식에서 나오는 근거기 때문에 예. 이건 수학자를 좀 좀 이제 배반하는 행동이죠. 예. 내일 이거는 CCI와 RSI는 어떨 때 쓰이나 이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코스피 보면서. 아시겠죠? 자, 오늘 일목균형표 간단하게 배웠어요. 네. 앵콜님 도움이 되셨나요? 너무 많이 됐습니다. 됐어요? 저도 빨리 차트 켜서 해보고 싶은데요. 네. 천천히 하셔도 괜찮고 예.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신 다음 그 다음 대응하셔도 괜찮아요.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역사는 반복되고 추세는 반복돼요. 지금 당장 연습도 안 된 상태에서 써먹는다면 저는 무의미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익숙해질 때까지 충분한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반복 투자를 모의 투자를 통해서 연습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또 굉장히 알찬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더더욱 중요한 이 또 매수라든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내일도 본방사수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오늘 이렇게 좀 바뀐 구성으로 이제 처음 방송을 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미장이 사실 이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 네. 사실 미장 개장하고서 지금에 대한 오늘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죠.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원래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우리 지난주까지 10시 반이었잖아요. 네. 개장하고 나서 개장 파동을 체크를 해요. 한 30분간. 지금 파동에 대한 흐름을 좀 이제 플로우를 느끼는 거죠. 그걸 느끼고 상황을 본 다음에 이제 채널링에 대한 어떤 구축을 본 다음에 이제 지지랑 저항을 체크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도 1시간을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나올 때까지. 근데 이거는 개장하고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네.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들은 노란톡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빠른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